채점 기준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채점 기준표란 무엇인가 우리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좀 입도 텁텁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채점 기준표란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평가 기준을 뽑고 아이들의 수행에서 기대하는 것, 핵심이 되는 내용인 평가 기준과 그리고 각 평가 기준에 대해서 수행의 질을 나누고요.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구체적인 언어로 기술하는 것이 바로 채점 기준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예시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읽는 일을 고려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라는 이제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기반해서요. 선생님께서 수행평가 과제로 이렇게 제시하실 수 있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일을 떠올려 봅시다. 뭐 설명해 주어야 할 일이나 물어보고 싶은 것 또는 요청하고 싶은 일, 함께 했으면 하는 일, 고마운 일, 미안한 일 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피드백에서도 약간 예시 프롬프트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쭉 뭔가 나열해서 보여주는 피드백이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주실 때 그래서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일을 떠올려보고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잘 드러나게 알맞은 문장을 사용하여 글을 써봅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런 체크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채점 기준표를 작성했다고 하겠습니다. 보시면 받는 사람, 첫인사, 전하고 싶은 내용에서 쭉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고요. 이게 있고 없고의 유무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체크리스트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받는 사람이나 첫인사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만 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하고 싶은 내용이나 전하고 싶은 까닭은 있고 없고의 유무로만 결정되기보다는 그 안에 다양한 수준이 있는데 이게 됐다 안 됐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마 그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평가 기준 점수표죠. 그래서 보시면 받는 사람은 최대 점수가 1점이니까 받는 사람은 있기만 하면 1점, 없으면 0점이겠죠. 있고 없고로 가능하죠. 0일로. 근데 전하고 싶은 내용, 첫인사는 보니까 첫인사 같은 경우 최대 점수가 2점이에요. 그러면 0점, 1점, 2점의 범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생각하실 때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 어떻게 잘 지내? 뭐 이렇게 썼으면 2점. 그냥 안녕 이렇게만 썼으면 1점. 안 썼으면 0점이라고 마음속에 이제 뭔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학생이 자기 평가를 할 때 자기는 2점이라 했는데 선생님은 1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학생은 내가 왜 2점이 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채점 기준표, 그러니까 즉 평가 기준 점수표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과론적인 평가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학생을 성장시키는 과정 중심 평가에서는 적합하지는 않은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바로 평가 기준 등급표라는 게 있죠. 이 평가 기준 등급표도 매우 잘함, 잘함, 향상 필요 각 항목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이 내가 왜 매우 잘함이 아니라 잘함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학생들이 어떤 수행을 하게 할 때 내가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추측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채점 기준표의 가치입니다. 학생이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지만이 어떤 평가를 받는다. 이거는 우리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그래서 학생이 그걸 미리 알고서 살피면서 자기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그 채점 기준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우리 글의 짜임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내용 전개와 관련된 것. 이거 지금 제가 뽑고 있는 게 바로 이게 뭘까요? 평가 기준입니다. 네. 글의 짜임의 평가 기준 1로 뽑았고요. 내용 전개를 2로 했고 언어 규칙을 3으로 해서 평가 기준을 먼저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제 각 평가 기준별로 몇 개의 수준으로 나눌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글의 짜임 같은 경우에는 세 수준, 향상 필요, 잘함, 매우 잘함 이렇게 해서 해봤습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는 이 평가 척도라는 거는 선생님 자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3, 2, 1로 할 수도 있고 A, B, C로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평가 척도라고 부릅니다. 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일부가 빠져 있고 전달하려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제 향상 잘함의 이제 척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 전개에서도 매우 잘함, 잘함, 그리고 향상 필요에 대해서 각각의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향상 필요 같은 경우에 보면 자신이 전하고 싶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그러한 마음을 전하려고 했던 상황이나 의도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안 왔다라는 표현과 못했다라는 표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교사는 평가하는 자, 학생들은 평가받는 자, 자꾸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평가적 칭찬과 평가적 비난, 이 두 가지가 보통 많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 용어 중에 하나가 못했다. 그죠? 그러니까 학생이 주체면 얘가 안 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용어를 조금씩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언어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보호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이런 채점 기준표는 어떤 점에서 좋은가라고 했을 때 교사에게는 채점의 일관성, 타당성, 공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선원 수령 평가나 수행 평가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죠? 이거를 실행하고 하면서 두려운 거. 학부모님들이 항의하거나 뭐 왜 얘는 더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얘는 왜 이래요? 근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뭐 지필평가의 영역이 있고 초등에서는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뭐 얘가 누구보다 잘했고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오로지 교실평가에서 교사평가, 그걸 좀 더 이제 크게 보면은 수행평가로만 아이들을 성장을 평가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도 이제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타당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채점 기준표를 보시면서 선생님들 사실 우리가 다른 거 존재하잖아요. 어떤 거 존재하냐면 애들 글씨 보면 이름 가려도 얘가 누군지 아시지 않나요? 우리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요. 안 보려고 위에를 가려도 얘 딱 글씨 보는 순간 걔 얼굴이 떠오르고, 어떤 친구는 굉장히 내용을 불충분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만큼 쓰려고 했을 때 했을 노력을 생각하면 자꾸만 점수를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아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인 평가, 결국에는 평가를 해야 되는 수준, 그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우리는 공정하지 않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과정에서는 충분히 살펴서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정말 판단의 순간이 왔을 때는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타당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가에서 타당성이라는 것은 내가 측정할 걸 측정하고 있느냐, 내가 잴 걸 재고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 내가 이 아이가 글씨를 너무 잘 써서 그거에 현혹돼서, 또는 문장 능력이 너무 수려해서 얘가 핵심은 빠져 있는데 거기에 폭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뭐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디자인에 빠져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원래 측정하려고 했던 평가 기준에서 벗어나서 선생님들이 잘못 채점하실 수 있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거는 타당성에 치명적이죠. 그래서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일관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객관식 평가를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열광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져 있었던 게 서열이 너무 중요했던 이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빨리 줄 세워서 앞에서부터 배치시키고 선발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서열이 중요한 평가에서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곧 공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성과 신뢰성이라는 거는 누가 채점해도 그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언제 채점해도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객관식 평가죠. 그래서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아이들이 성장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줄은 안 세우지만 얘가 정말 성장을 했는지는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일관성 있게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매우 기분이 안 좋은 상태거나 건강이 안 좋은 상태거나 구애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선생님들이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일관성이라는 건 곧 신뢰성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건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거죠. 즉 교사에게도 피드백을 준다는 거, 그리고 수행평가 과제의 채점 결과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한다는 거죠. 선생님이 무엇을 어떤 수행을 기대했는지를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면 그 아이들도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한다는 겁니다. 학생에게 주는 강점, 저는 이게 정말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점검을 통해서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도울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평가를 통해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목표를 선생님만 알고 가는 게 아니라 학생도 같이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배를 저어서 가도 한 방향으로 같이 저으니까 엄청나게 가속도가 붙겠죠. 그리고 아이들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답답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채점 기준표를 활용해서 수업의 진행 과정 중에 계속해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채점 기준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께서 3가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총체적 채점 또는 분석적 채점을 할 거냐, 아니면 일반적 채점 또는 과업 특수적 채점을 할 거냐, 그리고 채점 결과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 즉 뭐 매우 잘함으로 할 거냐, 상중하로 할 건지, 아니 점수로 줄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서술식으로 이렇게 써서만 줄 건지, 이걸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이 선택을 위한 선생님들이 어떤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 첫 번째가 기대 수행이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 무엇을 수행한다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자 하는가, 내가 그 보고자 하는 그 기대 수행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입니다. 선생님, 만약에 우리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가르기 수행과제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걸 한다면 아까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런 복잡한 채점 기준표 필요하신가요? 아니죠. 얘가 수가르기를 할 수 있냐 없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는 굉장히 간단한 채점 기준표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글쓰기와 같은 또는 보고서 작성과 같은 좀 더 복합적인 지식과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반드시 우리가 분석적 채점 기준표를 활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거를 활용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지금 뭐냐면 총괄적 기능을 하는 걸로만 쓸 거냐, 즉 결과적으로 얘가 몇 점이다, 결과적으로 얘가 몇 등급이라는 것만 주고 싶은 거냐, 그렇다면 총체적 채점 기준표로 충분히 가능하죠.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채점 기준표를 아이들의 수업 진행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고 또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그렇다면 분석적 채점 기준표로 가야 되는 거죠. 왜냐? 즉시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되니까요. 마지막에 네가 지금 A야, 너는 우수야, 너는 향상 필요야 라고 말해주는 거는 확인적 피드백이죠. 결과론적인 피드백. 너는 그래 라고 딱 명명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원한다면 총체적 채점 기준표를 활용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제의 복잡성 정도입니다. 이거는 지금 기대 수행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건데요. 선생님들께서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걸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서 얘가 직사각형의 다양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가를 보고 싶은 거를 수행과제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선생님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복잡한 채점 기준표가 필요하신가요? 아니죠. 그냥 얘가 그 정답을 했는지,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 단순 계산 실수인지 이런 것들만 살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행과제 예시를 보면요. 이건 자전적 글쓰기인데요.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쓸 내용을 정리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을 다음의 사항을 지켜 써봅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하겠죠. 자전적 글쓰기. 총 4장으로 써야 되고요. 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총체적 채점 기준표로 했을 때는 매우 잘했다라는 게 무엇인지, 잘함은 무엇인지, 향상 필요는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진술해 놓은 겁니다. 우리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평가 준거 성취 기준, 평가 기준 상중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상중하가. 그런데 우리 수행평가 과제에서 선생님들이 가끔 그걸 그대로 갖다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굉장히 기본적인 안이고요. 선생님들이 그거를 다 수정해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수행평가 과제 제시 지시문의 사항을 모두 지켜서 글을 썼으면 내용이 우수함, 이것만 매우 잘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잘함은 수행평가 과제 제시 지시문의 사항을 대부분 지켜 글을 썼으나 일부 빠진 부분이 있으며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가 뭘 빠뜨렸다는 거지? 라는 걸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총체적 채점 기준표는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분석적 채점 기준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분석적 채점 기준표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요. 선생님이 이제 과제를 만드시잖아요. 수행 과제를 만드시고 나서 여기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네, 핵심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평가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내용 구성, 자료 활용의 적절성, 용법 이렇게 3가지로 평가 기준을 뽑아낸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해당 평가 기준에 대해서 최대 기대 수행을 기술하는 겁니다. 최대 기대 수행.
여기에서 내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선생님 그러면 최대 기대 수행을 기술하실 때는 100%를 달성한 애들을 생각하셔야 되나요? 아니면은 한 70, 80%를 생각하실 건가요? 우리가 보통 그 절대평가라고 하는 중거기준 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중거지향평가에서는 100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 이 정도면은 충분히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수준.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이게 채점하실 때 너무 이렇게 답답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제한하기를 80% 정도 수행하는 능력을 최대 기대 수행으로 기술할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최대 기대 수행을 먼저 쫙 진술해 보는 거죠. 총 4장으로 구성하여 글을 쓰되 각 장은 3문단 이상, 각 문단은 4문장 이상으로 구성한다. 글 제목과 각 장의 제목은 글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게 쓴다. 이렇게 최대 기대 수행을 쓰신 다음에 하실 일이 뭐냐면, 자, 이거는 몇 개의 수준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다. 이 아래 수행이 몇 개의 수준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다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용 구성은 한 3수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는데, 용법 같은 경우는 나는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한 2수준 정도. 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썼다라고 뭐 문법이나 호응이나 이런 걸 썼을 때는 나는 잘함으로 할 거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만 이렇게 2가지로 분류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용 구성에서 매우 잘함, 그다음 자료 활용의 적절성에서 매우 잘함 수준, 용법에서 매우 잘함 수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잘함 수준에서는 내용 구성, 자료 활용의 적절성, 용법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 가끔 이제 저희가 보면요. 매우 잘함에서 그 기술문, 진술문이 한 5가지가 있었는데 잘함에서는 그 중에 한두 개를 뺀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5개면 5개가 똑같이 잘함에도 들어와야 돼요. 네. 그래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매우 잘한 수준, 잘한 수준, 향상이 필요한 수준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향상 필요 수준에서는 자료 활용의 적정성에서 보시면 사진이나 편지, 물건 등의 자료가 최소한만 활용되거나 글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이런 분석적 채점 기준표를 활용하시게 되면 수행 과정과 결과 평가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요, 이제 선생님들이 이걸 활용하실 때 아이들이 저 자전적 글쓰기를 하루 한 차씩 할 수 없잖아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과정 중에 자, 1장은 오늘 작성하고 오늘 작성할 수 있고 또 지나서 또 어느 정도 진행하시다가 2장 작성하시고 3장 작성하시고 이게 쭉 작성을 하실 거잖아요. 이때 중간중간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채점 기준표에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학생이 4월 28일에는 저수준이었는데 최종 성취 수준을 결정해야 되는 마지막 지점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글을 고쳤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나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할 수 있잖아요. 이러고 나서 얘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 과정 중에 아이들이 그 글을 쭉 진행해서 결국에 내 자전적 글쓰기 한 권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잖아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횟수를 정하시겠죠. 나는 너희들에게 2번의 피드백을 줄 거다. 한 번의 피드백을 줄 거다. 이렇게 하실 텐데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이게 바로 성장이잖아요. 우리가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다시 글을 고쳐 써보고 이렇게 하는 게 성장인데 그러면 총체적 채점 기준표하고 분석적 채점 기준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총체적 채점 기준표의 모양은 어떤 등급 또는 척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상중하에 대해서 이 세부 내용이 기술될 거고요. 분석적 채점 기준표는 저렇게 기준이 여러 개가 있고 각 기준에 대해서 상중하 또는 상하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총체적 채점 기준표는 어떤 경우에 쓰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단순한 수행평가 과제. 선생님 평가 기준이 하나만 있으면 당연히 그냥 총체적 채점 기준표로 되겠죠. 네. 그리고 과제 수행의 구체적인 질을 평가하기보다는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에는 총체적 채점 기준표를 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인 상태나 성취도에 대해 분석적 채점 기준표보다 빠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석적 채점 기준표는 교사가 수업 계획을 세울 때 학생들의 상태에 대한 진단적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학생들에게 수행 기준에 대한 수준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고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구체적이면서 즉시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보다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 수행평가 과제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교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수행과제를 잘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하고도 맞지 않는 결과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나도 뭘 정말 보려고 했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과제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총체적 채점 기준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성적 피드백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결과만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학생은 어떤 부분을 보충해야 자신이 수행한 과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석적 채점 기준표의 한계점. 채점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그리고 개발과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저렇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 초등교육과정에서 모든 걸 저렇게 분석적 채점 기준표로 만들도록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분석적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선생님이 아이들의 과제를 점검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게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번 학기에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내년 이제 또 새 학년을 맡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제 결심을 해보시는 거예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으면 안전한 제자리 걸음은 되겠지만 선생님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서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글 읽고 쓰는 거 이런 것들만이라도 내가 한 학기에 이런 분석적 채점 기준표 한 2개만 해보겠다. 우리가 좀 긴 장기적으로 해서 그거를 만들어 보고 동학년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또 하면서 계속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좀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그 다음 학기에는 이제 국어하고 뭐 예를 들어서 과학을 해봐야겠다 또는 뭐 사회를 해봐야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좀 진행하시다가 내후년에는 이제 교과를 융합한 융합수행평가를 내고 이걸 가지고 한번 내가 또 채점기준표를 만들어서 해봐야겠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변화를 도입해 보시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빨리 앞서서 선생님들의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업특수적 채점기준표와 일반적 채점기준표가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식생활 특징을 2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항을 출제하셨을 때 우리는 이제 초등교사는 다 가르치잖아요. 모든 교과를. 그럴 때 내가 만약에 이거를 그러니까 사회교과의 역사 파트에 있는 이거를 그냥 집중해서 나는 이것만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과업특수적 채점기준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즉 식량을 구하는 방법, 도구의 사용, 언어규칙 이 3가지를 평가 기준으로 뽑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매우 잘한 거는 구석기 시대에는 먹을 것을 찾아 이동하면서 사냥과 열매 채집으로 먹을 것을 구했으나 신석기 시대에는 한 곳에 정착해서 살면서 가축 기르기, 농사 등으로 먹을 것을 구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자, 선생님 여기 이런 과업특수적 채점 기준표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보니까. 아예 정답이 써 있는 거예요. 예상 정답이 써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과업특수적 채점 기준표는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제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총괄적 기능을 하는 지필평가에서 선생님들께서 선원 수령 평가를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강점은 정답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어서 선생님들이 채점하실 때 굉장히 용이하고 채점 결과의 논란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채점이 들어있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나는 좀 더 먼 시선으로 아이들이 어떤 설명하는 글쓰기 역량을 키우는데 나는 하나의 소재로 이거를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는 설명하는 글쓰기와 관련된 일반적 채점 기준표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하는 글쓰기 채점 기준표에서는 짜임새, 전개, 언어규칙 이렇게 3가지로 평가 기준을 뽑았고요. 그리고 설명하는 글쓰기에서 짜임새는 어떻게 하는 게 잘 쓴 거냐라고 했을 때 도입부에서 중요한 사실을 제시하며 읽는 사람의 흥미를 끌고 글의 전개 방법이나 소주제를 쓴다. 즉 아이들이 이제 이 설명하는 글쓰기를 할 때 맨 처음에 사람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뭔가 한 문장을 넣으려고 좀 노력을 하겠죠. 저걸 보면. 그래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어떻게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했을까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제시한 과업특수적 채점 기준표는 정답을 적는 것에 집중한다면 아이들은 좀 더 이렇게 일반적 채점 기준표를 줬을 때는 좀 더 어떤 걸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또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채점 기준표를 제시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으면 저는 일반적 채점 기준표하고 가업특수적 채점 기준표 두 가지를 다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국어과에서는 설명하는 글쓰기에서 우리 이 아이가 이걸 할 수 있는지를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대한 내용 지식을 저런 식으로 평가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잘함 수준은 뭔지, 그래서 잘함에서 짜임새는 보면은 도입부에서 읽는 사람의 흥미를 끌고 글의 순서와 소주제를 썼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 채점 기준표와 가업특수적 채점 기준표도 강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특징을 보시면요. 일반적 채점 기준표는 설명하는 글쓰기와 관련된 거가 뭐 예를 들어서 뭘 설명하는 거든지 간에 이 설명하는 글쓰기에 관련돼서는 이 채점 기준표 하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 설명하는 글쓰기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를 익힐 수 있도록 어떤 구조를 익히도록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업특수적 채점 기준표는 정답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과제가 3개면 채점 기준표도 3개가 다 따롭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학생들이 우수한 수행의 본질을 이해하고 한 과제에서 다음 과제로 일반화하는 데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이나 기술을 길러가는 과정으로 안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행평가 과제 제시와 함께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와 교수를 연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과제 수행 중에 자기평가를 할 수 있고요. 학생이 채점기준표를 개발하는 데 함께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채점기준표를 개발하실 때 3학년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채점기준표 만드시잖아요, 내년에. 그래서 학기 초에 만드시면 그 교과의 첫 시간에 채점기준표를 다 나눠주고 학생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뭐 이런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수정하시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해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동일한 채점 기준표를 다른 학급이나 학년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과업특수적 채점 기준표는 선생님들 다 이해하시다시피 교사가 학생의 수행평가 과제를 채점하기 쉽고요. 서로 다른 교사가 한 학생의 수행평가 과제를 채점했을 때 일치도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 채점 기준표의 한계, 채점자 간 일치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습이 필요한 거죠. 이 채점 기준표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같이 학습하고 연습을 해야 되고요. 과업특수적 채점 기준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미리 제공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모든 수행평가 과제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종종 이런 경우가 제일 이제 저런 경우를 황당한 거예요. 아이들의 수행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선생님이 생각하지 못한 정답을 쓴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런 예외 경우를 꼭 생각하셔가지고 채점기준표에다가 그런 예외 규정을 써놓으셔야 되겠죠. 이 외에도 학생이 정답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이 있을 때는 정답으로 인정한다, 이렇게요. 그리고 해당 과제에 대해 일반적인 우수한 수행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길게 외워 쓰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고요.